진시황이 죽자 천하는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이룩했던 진나라였지만 그 왕이 죽고 나자 제국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혼란의 틈을 뚫고 두 남자가 천하의 주인이 되기 위해 등장합니다. 한 명은 귀족 출신 천하무쌍의 무장 항우, 또 한 명은 시장 바닥의 술집 주인 현실적인 생존자 유방,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자와 사람을 얻어 끌어안으려는 자. 이 둘의 싸움은 단순한 권력 쟁탈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를 둘러싼 두 철학의 충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진시황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210년 절대 권력자 진시황이 동남 순행 도중 급사합니다.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고 법으로 백성을 다스렸던 황제. 하지만 그 죽음은 제국의 균열을 드러내는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후계자였습니다. 황태자 부소가 황제의 자리에 오를 줄 알았지만 환관 조고와 승상 이사가 손을 씁니다. 그들은 황제의 유언을 조작해 어리고 유약한 둘째 아들 호해를 황제로 앉히고 정적 부소는 자살하게 만듭니다. 새 황제 호해는 무능했고 조고는 사실상 제국의 권력을 틀어주게 됩니다. 법으로 다스리던 제국은 이제 사사로운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었죠. 그리고 반란의 불씨가 튑니다. 진나라 말기의 상징적인 사건, 진승과 오광의 봉기, 장마로 늦은 병력이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스스로 깃발을 들고 말합니다. 왕후 장상이 어찌 씨가 있겠는가. 농민 출신의 반란, 이는 곧 전국 각지로 퍼졌고 각 지방에서 군웅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혼란 속에서 두 이름이 부상합니다. 항우와 유방. 항우는 귀족 출신으로 뛰어난 무력과 전장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지녔고 유방은 하급관리 출신으로 누구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으며 현실적인 유연함과 담대함을 겸비했습니다. 기원전 207년 유방이 가장 먼저 진나라 수도 함양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항우는 뒤늦게 도착하죠. 하지만 문제는 진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천하분배였습니다. 항우는 스스로를 서초패왕이라 칭하며 자신의 공을 앞세워 천하를 나눴고 유방에게는 변방의 초나라 땅인 한중을 줍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초안지 전쟁의 불씨가 되죠. 유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진나라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주인이 누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항우는 스스로를 서초패왕이라 부르며 무력과 공포로 세력을 눌렀습니다. 그가 한번 칼을 휘두르면 산이 무너지고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적진을 찢어버렸죠. 그 앞에 유방은 너무도 평범해 보였습니다. 말투는 거칠고 학문도 얕고 스스로 나는 술 마시고 여자 좋아하는 놈이다라 할 만큼 자기 절제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죠. 하지만 유방에겐 다른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항우가 적을 두려움으로 다스릴 때 유방은 부하에게 권한을 주고 믿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인재, 한신, 장량, 소아를 곁에 두고 자신이 아닌 그들의 능력으로 움직였죠. 기원전 206년 항우는 진을 멸망시킨 뒤 천하를 제후들에게 나누며 유방을 한중 땅으로 쫓아보냅니다. 그러나 유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량의 책략과 한신의 병력 운용, 소아의 내치 능력을 믿고 조용히 반격을 준비합니다. 기원전 205년 유방은 기습적으로 관중을 점령하고 동쪽으로 진격합니다. 급하게 대응한 항우는 유방과 팽성에서 충돌하게 되죠. 팽성대전. 이 전투는 항우의 분노가 폭발한 전투였습니다. 유방의 군대는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믿고 도시에서 안일하게 머물렀지만 항우는 단 3만 명의 정예 병사로 유방의 수십만 대군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아군은 포위되고 유방은 말 안장도 없이 아들, 부인, 심지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전세는 항우 쪽으로 기울어 보였죠. 하지만 이때 한신이 북방에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한신은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를 차례로 무너뜨리며 유방의 측면을 정리해줍니다. 유방은 다시 기회를 잡고 항우에게 연달아 외교 전투 압박을 가합니다. 항우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죠.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02년 운명을 가른 전투가 벌어집니다. 해하 전투. 사방이 포위된 항우의 진영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노래, 초나라 노래였습니다. 적들이 초나라 말을 하고 초나라 노래를 부릅니다. 항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백성들이 다 적에게 붙은 것인가? 그는 여인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싸우지만 우민에게 자결을 명하고 스스로 목을 끊습니다. 그렇게 천하의 패왕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유방은 드디어 한고조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권력을 잡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법. 그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 한고조 유방이라 불리게 되죠. 하지만 천하를 얻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유방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백성의 삶, 곳곳에 흩어진 군웅과 제후들,
그리고 함께 싸웠던 공신들의 탐욕까지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칼이 아니라 제도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유방은 진나라의 방식 중 일부는 계승하고 동시에 더 유연하게 다스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법가는 유지하되 잔혹한 연좌제나 무차별적 형벌은 폐지하고 농민에게는 세금을 줄이고 부역을 완화해 백성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백성이 배불러야 나라가 든든하다. 그의 통치 철학은 단순했지만 실용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기반을 다졌던 한중 땅을 중심으로 13개 지역을 나누고 그중 일부는 공신과 친족에게 분봉해 왕의 칭호를 주며 제후로 세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죠. 처음엔 충성했던 제후들이 점차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황실의 권위를 위협하게 됩니다. 특히 유방 사후, 황후였던 여태후가 권력을 잡자 공신과 제후 사이의 암투는 점점 격화됩니다. 유방은 생전에 이를 예상하고 한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나는 사람을 얻어 천하를 얻었다. 하지만 공신은 필요 이상으로 크면 안 된다. 그는 함께 전장을 누볐던 장수들, 한신, 팽월, 영포 등을 하나둘씩 제거하거나 유배시키며 황제 권력의 중심화를 시도하죠. 그중 가장 비극적인 인물은 단연 한신입니다. 초안지의 전쟁 영웅, 북방을 평정한 대장군. 하지만 그는 권력을 두려워한 유방과 여후에게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고 맙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바로 이때 한신의 죽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나라는 전쟁의 천재들이 사라진 자리 위에 조용히 제국으로서의 기반을 쌓아갑니다. 무력 대신 제도, 전장 대신 행정. 유방은 7년간 황제로 재위한 뒤 기원전 195년 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죽기 직전 그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장량, 한신, 소아를 얻은 것이었다. 전쟁의 리더였던 유방은 제국의 창업자로 역사에 남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왕좌 위엔 곧 피바람이 몰아칠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방이 죽은 후 한나라는 한동안 불안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유방의 부인 여후는 권력을 장악해 자신의 친족을 고위직에 앉히고 반대파를 숙청하며 한나라를 사실상 여씨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여씨 일가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후가 죽은 뒤 황실과 공신 세력은 반격했고 마침내 유방의 손자 한경제가 황위에 오르며 정권은 다시 유씨 왕조로 돌아옵니다. 이후 몇 대의 황제를 지나 한나라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41년 역사에 남을 제국의 황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무제 유철입니다. 그는 단순히 왕좌를 물려받은 관리형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통치하고 바꾸고 개척하고 확장하는 군주. 즉위와 동시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진짜 제국을 만들겠다. 먼저 그는 나라의 이념부터 정리합니다. 그동안 한나라는 실용주의와 법가적 통치를 이어왔지만 한무제는 유교를 국교로 삼고 유학자들을 적극 등용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국가의 도덕이 되었고 효, 충, 예, 인 이런 개념들이 백성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유교는 황제 중심의 질서를 강조하고 충성과 위계를 중시하는 사상, 즉 황제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최적이었죠. 그리고 그는 국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팽창 정책에 나섭니다. 그가 가장 먼저 노린 건 오랫동안 북방을 괴롭혀온 흉노였습니다. 한무제는 장군 위청과 곽거병을 보내 흉노를 대대적으로 토벌했고 초원 깊숙이까지 한나라의 군기가 꽂혔습니다. 하지만 전쟁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는 또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서역. 기원전 139년 한무제는 장건을 파견해 서쪽 세계와의 길을 찾게 합니다. 장건은 10여 년의 고난 끝에 대월지와 파르티아 등 서방 제국들과 접촉했고 이후 이를 계기로 한나라는 실크로드의 시작점이 됩니다. 한나라의 비단은 페르시아를 지나 로마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죠. 문화, 종교, 상품, 사상 모든 것이 오가는 세계 문명의 교차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무제는 또한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고 국영 소금철 산업을 운영하며 국가 경제를 장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 뒤에는 국고의 바닥과 백성의 피로가 있었죠. 전쟁과 토목, 유교적 이상주의를 실현하는데 막대한 세금과 인력이 필요했고 농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한무제는 말년에 이렇게 후회합니다. 내가 너무 넓은 땅을 차지했고 백성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다. 그는 자신을 책망하며 백성들에게 사죄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역사에 남은 죄기조서 황제가 백성 앞에 고개를 숙인 드문 사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무제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상과 제도, 경제와 외교, 군사와 문화를 모두 아우른 제국 통치의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방이 씨를 뿌린 나라에 그는 가지를 뻗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무제의 죽음 이후 한나라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거대한 제국은 그만큼 거대한 균열도 함께 키우고 있었죠. 전쟁과 토목으로 국고는 바닥나고 중앙은 거대한 관료기구로 비대해졌으며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끝을 모르고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국은 이제 황실의 피가 아니라 외척과 환관의 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어리면 외척이, 황제가 잘하면 환관이, 그 둘이 싸우면 백성이 죽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바로 이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왕망. 그는 원래 외척으로 한나라 황후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유학과 예를 중시했고 스스로 검소하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현자라 불렸습니다. 지금 한나라의 혼란은 공자님 말씀대로만 하면 바로 잡힐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도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정치적 야망을 감춘 채 조정을 장악한 왕망은 결국 기원후 9년 황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새로운 왕조를 엽니다. 그 이름은 신,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땅은 모두 황제의 것, 모든 백성은 국가가 관리하며 부의 축적은 억제되고 물가는 국가가 통제합니다. 심지어 화폐의 도안도 바꾸고 고대 주나라의 제도를 재현하려 했죠. 공자님의 유토피아를 진짜로 이 땅에 펼쳐보려 했던 겁니다. 문제는 현실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주는 반발했고 상인은 몰래 이득을 취했고 민심은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자연은 가혹했습니다. 황하의 범람, 흉년, 메뚜기 떼, 질병, 기근에 허덕이던 백성들은 마침내 깃발을 들기 시작하죠. 그 중심엔 붉은 눈을 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미의 난. 이들은 스스로 황제를 세우고 왕망의 신나라에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왕망은 끝까지 버텼지만 기원후 23년 수도 낙양이 함락되며 그는 결국 참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그의 사체는 잘려지고 머리는 걸려진 채 전시됩니다. 한때 이상을 품고 출발했던 제국은 그렇게 비극으로 막을 내렸죠. 그리고 다시 유씨 황족의 후손 유수가 혼란을 정리하고 제국을 다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후한의 시작입니다. 기원후 25년 그는 광무제라는 칭호로 후한을 열었고 수도는 장안이 아닌 낙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말이 적고 신중했으며 잔혹한 숙청보다 포용과 안정을 택한 황제였습니다.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다시 전투가 아닌 질서와 회복이었기 때문이죠. 광무제는 무너졌던 조세 제도를 정비하고 반란군 출신 인물들까지 등용하며 한 제국의 부활을 조심스럽게 이끌어갑니다. 그 덕분에 후한 초기, 즉 광무중흥 시기는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국의 균열은 다시 시작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황제의 권력이 약해지고 외척과 환관이 정치를 흔든 것. 황제가 어릴 경우 외척이 대신 정치를 하다가 황제가 성장하면 환관들이 권력을 빼앗는 구조. 그리고 이 두 세력은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벌였습니다. 황제는 더 이상 국가를 다스리는 군주가 아닌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되기 일쑤였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여기에 토지 집중과 빈부격차, 자연재해와 기근, 그리고 세금 부담과 부패가 겹치면서 농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기원후 184년 드디어 폭발하죠. 창천이 무너지고 황천이 온다. 올해 갑자년 천하는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 구호 아래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장각 삼형제가 주도한 대규모 민중 반란. 그들은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썩은 황실을 무너뜨리겠다고 외쳤고 수십만의 백성들이 그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황제는 직접 진압하지 못하고 지방 군벌들에게 토벌을 명령하죠.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 조조, 유비, 손견, 동탁, 훗날 삼국지를 장식할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반란을 진압하며 병력을 키우고 정치적 입지를 넓혀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각자 병력을 갖고 있다는 것. 황제보다 더 강한 장군들. 결국 수도 낙양은 동탁의 손에 넘어가고 황제는 동쪽의 허창으로 쫓겨나 허수아비 신세가 됩니다. 그때부터 천하는 명분만 남은 황실과 실질적인 권력을 쥔 군벌들의 세력 다툼으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190년대 후반 조조는 황제를 끌어들여 정통성의 명분을 확보하고 유비는 한 왕실의 후예임을 내세워 민심을 얻으며 손견과 그의 아들 손권은 남쪽에서 독자 세력을 구축합니다. 이제 역사는 말합니다. 천하는 셋으로 나뉘리라. 삼국지, 그 찬란한 영웅들의 시대가 이제 막을 열었습니다. 진시황이 무너진 후 천하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항우와 유방이 맞붙은 초안지, 한무제가 제국을 확장한 황금기,
그리고 왕망의 이상과 붕괴, 마침내 다시 시작된 후한의 혼란까지. 이야기는 끝났지만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천하를 세운 자들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더 큰 전쟁의 시대 삼국지가 다가옵니다. 바람은 거세지고 영웅들은 속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치열했던 세력 싸움, 삼국지의 시대에서 다시 만납니다.